오늘은 앞선 강연과 책에 대한 질문, 그리고 국내 정치, 인생 노하우 등 이렇게 키워드별로 질문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몸풀기 시간이 좀 있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진지한 질문들이 들어가기 전에 가벼운 몸풀기 질문으로 요즘 SNL 코리아에서 유행하고 있는 밸런스 게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리님, 혹시 SNL 코리아에 나오는 밸런스 게임 알고 계시나요? 모르겠는데요. 설명을 해드리자면 밸런스 게임은 질문에서 나오는 선택지 2개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단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총리님 준비되셨나요? 예, 쉬운 거 골라서 하면 되죠? 네. 여러분도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평상시에 이낙연 총리님께서 부산에 오셔서 지금 제 옆에 있는 천병준 의원을 보실 때마다 자주 하시던 농담이 있습니다. 네네. 총리님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음 세상에서 남자로 또 태어난다면 이렇게 태어나고 싶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멋있게 생겼잖아요. 그 분위기를 이어서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다시 태어난다면 천병준 얼굴로 태어나기, 그대로 태어나고 대통령 되기. 하나, 둘, 셋. 네, 두 번째 거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 천병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총리님께서 첫 번째 답을 하실 줄 알고 두 번째에 대한 답을 준비했는데 총리님께서 지금 두 번째를 선택하시는 바람에 제가 지금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계속 이어가실까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웹툰 소재의 무빙 드라마의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총리님 알고 계시는가요? 네, 웹툰이 한국이 굉장히 강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제가 총리 때나 당대표 할 때 몇 번 웹툰 작가들과 대화한 적도 있습니다. 네, 무빙이라는 드라마는 각각 특별한 초능력을 가진 국정원 요원들의 스토리인데요. 관련해서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은 것인가요? 첫 번째, 상대의 마음을 꿰뚫는 능력. 두 번째, 12시간 이후를 볼 수 있는 능력. 첫 번째 거 하고 싶고요. 거기다 더 얹어 선다면 상대편의 표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모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자 회담에 대한 이 미국과 일본과의 공조를 현재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할 말은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외교적 관계에 균열이 갈까봐 후쿠시마 오염수나 독도 영토 등의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이 현 정부에게 많은 국민분들께서 우리나라의 정부가 맞느냐, 우리의 편이 맞느냐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현 정부에게 외교적으로 협력과 견제 사이에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갖춰야 할 자세를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아까 예를 든 게 독도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였는데요. 독도 문제는 그런 말 자체를 꺼낼 수가 없도록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요. 후쿠시마 오염수는 우리 국민의 안심을 확보할 만한 장치들을 초기 단계부터 두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못했지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르게 됐는데 이제라도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다단계 정책을 준비했으면 합니다. 이 정부는 과학을 빌어서 안전하다고 말하는데 과학자들의 의견이 꼭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설령 일부 과학자들이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바로 국민들이 안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전과 안심은 꼭 같지 않은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수류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핀을 꼽지요. 그리고 수류탄을 달릴 때는 안전핀을 뽑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안전핀이 꼽혀 있는 수류탄은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안전핀 꽂힌 수류탄을 머리맡에 놓고 잠자라 그러면 누가 편하게 잠을 자겠어요. 네, 그건 다른 거예요. 과학자가 말하는 안전과 사람들이 느끼는 안심이란 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단계마다 바닷물이 흐르는 과정이라든가 수산물의 유통 과정이라든가 모든 단계마다 안전장치, 안전검증장치를 두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일본한테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투명한 검증을 요구하고 우리가 그 과정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래서 국민들의 안심을 얻도록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피해는 생겼기 때문에 수산업, 어민들, 수산물 가공업, 유통업, 그리고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것 중에 어느 것이라도 조금 소홀해지면 국민들이 안심을 쉽게 못할 거예요. 네, 그런 것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일본에도 충분히 설명해서 일본도 거기에 동조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의 지도국가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는데, 지도국가 중에 하나가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도 제일 값싸게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했잖아요. 그것이 해양 방류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국가의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으면 그 국민들, 여러 나라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지도국가다운 처사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 한미일 3자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회담이 있은 뒤 중국에서는 중국 내정 간섭을 난폭하게 간섭했다며 성명을 표했는데요. 이렇듯 최근 북중러의 결합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어 총리님께서 책에서도 설명하셨듯이 신냉전의 시대가 더욱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3자 회담을 평가하실 때 성과는 무엇인지와 아쉬움은 무엇인지 하나씩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뒷면에서는 북중러의 연대도 강화될 수 있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담고, 한미일 연대를 얘기할 때는 그러면 반대편은 어떻게 될까? 그쪽에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됩니다. 이 정부는 대북정책, 대중정책, 대러 정책이 별로 안 보여요. 대미정책과 대일정책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대미정책, 대일정책이라면 중국, 러시아, 북한은 이쪽을 보고 판단할 거예요. 이쪽이 밝을수록 이쪽은 어둡게 보이겠죠. 이쪽에서 웃으면 이쪽은 더 화를 내겠죠.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는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만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그것에서 따를 수 있는 리스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을 일본은 중층 외교라 해서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반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또는 생존, 이것에 대한 불안감이 쉽게 가시지 않는 것이다.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정책의 질문도 많으셨습니다. 특히 MZ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 피로도에 대한 질문도 주셨었는데요. 혹시 10대, 20대도 미국처럼 북한 피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요? 예, 북한 피로라는 게 우리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있습니다. 네, 그걸 North Korea Fatigue, FATIGE, 그런 용어를 씁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런 피로 때문에 미국도 제대로 된 북한 정책을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우리 한국도 그런 경향이 보인다거나,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 좋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로할 정도로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다. 우리가 성의를 다해도 돌아오는 것은 그게 아니더라. 이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피로를 느끼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헌법에 남북 평화통일에 관한 얘기가 4군데 등장하거든요. 왜 등장했겠어요?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에 등장한 겁니다. 헌법 만들면서 여론조사에서 다 일일이 물어본 거 아닙니다. 운명이니까 그런 겁니다.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 독일 통일을 이루게 한 그 기반을 만든 분이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원래 하나였던 것은 다시 하나 돼야 한다. 그게 맞지요. 평화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평화가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도 빌리 브란트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평화롭게 지내면 되지 뭐 하려고 통일까지 하느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심정을 이해하는데 그러나 둘로 계속 가면 온전한 평화가 안 와요.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라도 통일이라는 목표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기성세대가 청년층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동참하시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질문을 이어갈까 합니다. 네, 공통된 질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장 많았던 질문이 바로 뉴스를 보면 온통 상대 정당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뿐 국민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혐오 조장, 갈등 조장의 정치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 성숙한 정치를 하기 위해 한국 정치가 가야 하는 방향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총리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제일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아까 제가 강연에서 60년대 초부터 90년대 초까지 30년 동안 8%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해마다 계속했다. 이게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뒤는 어떻게 됐는가? 대단히 불행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요.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이지 않습니까? 5년마다 경제 성장률이 1%씩 줄어드는 그것이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노태우 8, 김영삼 7, 김대중 6, 노무현 5, 이명박 4, 박근혜 3, 문재인 2%대, 그리고 지금 1.45%가 올해 전망이니까요. 잘못하면 윤석열 정부 5년 사이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0%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치가 뭘 할 것인가? 진정으로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의 삶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로 돌아가 주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어쩐지 자기들을 위한 정치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태평한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로 제가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마는 저 같은 비전문가가 생존 전략을 고민할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도 이제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장률 0% 시대에 우리가 무슨 수로 국민을 먹여 살릴 것인가? 0%라는 것은 평균이 0이면 누구는 플러스지만 누구는 마이너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합쳐서 0이 되니까요. 누가 마이너스가 될까요? 약한 사람이 마이너스가 되지요. 강한 사람은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러면 격차는 점점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양극화입니다. 그런데 정치마저 양극화돼가지고 점점 극단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가운데를 쳐다보고 우리가 어떻게 뜻을 모을까? 이런 정치의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에 요구됩니다. 그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요. 제가 남의 얘기처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지요. 저도 그런 지혜를 모으는데 혹시 제가 할 일이 있으면 저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일을 해주시면서 저희를 이끌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에 우리가 기억하는 마음 아픈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그리고 침수 재난 등의 안전 문제, 그리고 각종 불특정 대상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권 추락에 대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일련의 이러한 사회 이슈들로부터 우리는 나의 삶을 국가가 과연 지켜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회의원 5선, 전남도지사, 국무총리, 당대표를 지내면서 국민을 위해 정치로 행동해온 우리 총리님께서는 혹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길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신 순간이 있으신지
공유를 꼭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강원도 산불 났을 때 그때 산불이 난 것이 2019년 4월 4일 밤 11시 넘어서 KBS에 보도됐습니다. 하룻밤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어요. 국토부 장관이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안 계십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국토부 장관 일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지요? 지금은 집질 때가 아닙니다. 그래요. 내일 아침 회의에는 나오시도록 하세요. 지금 집질 때는 아니지만 집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할 때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불이 나거나 물난리를 겪게 되면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기억마저 잃어버립니다. 할머니가 새댁 시절에 아이를 키우면서 가졌던 그 사진첩도 다 불타고 없어지거든요. 그건 정부가 도와드릴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정부가 겨우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집하고 생업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라지거든요. 그것을 모든 게 사라져서 눈앞이 캄캄한 분들에게 눈앞이 보이게끔 설명해 드리는 역할, 안심시켜 드리는 역할, 그걸 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셔서 주택정책을 빨리 계획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야 내가 가서 설명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일주일에 3번을 갔는데 여러분 이 중에 공직자도 계시고 공직을 지망하는 분도 계시지만 큰일이 생기면 최소한 일주일에 3번을 가십시오. 처음 가면 왔겠지 이래요. 2번째 가면 또 왔나 그럽니다. 3번째 가면 진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드려야 되고 이재민들이 불행을 겪으면 세상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특히 위정자에 대한 원망, 지자체나 정부에 대한 원망이 생겨요. 그 원망의 눈빛을 기대의 눈빛으로 일주일 안에 바꿔드려야 합니다. 예. 이 산불이 내려오면 그 농촌 마을부터 침범하거든요. 산 밑에 있는 마을, 밭, 그다음에 논, 그다음에 도시로 가요, 불이. 맨 처음에 강원도 고성군 토지면에 그 피해 마을 가가지고 제 첫 번째 질문이 벽지가 모두 타버렸지요? 드릴게요. 이것이었습니다. 4월 5일이면 모짜리 준비할 때거든요. 그런데 벽지가 다 타버려요. 뭐 가지고 농사를 합니까? 농기구도 모두 타버려요. 그 걱정을 덜어드리는 겁니다. 벽지가 타버렸죠? 드릴게요. 농기구 타버렸죠? 드릴게요. 제 혼자 기분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오다가 농협중앙회장하고 통화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농협중앙회장이 여기 올 겁니다. 와서 농협을 통해서 통한 지원 정책을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릉에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의 할머니들이 트레이닝 입고 도망 나오신 거 아니면 불을 피해서 어머니 혈압약 못 갖고 나왔지요? 못 갖고 나왔지? 걱정 말아요. 오늘 중에 드릴게. 그것이 그때 육성이 방송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 생각이 떠올랐는지 지금도 기적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해드려서 점점 이재민들이 저를 기다리시고 어떤 분은 저를 끌어안고 마구 우시고 걱정 말아요, 걱정 말아요, 도와드릴게요. 또 집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시주택은 이렇게 네모 반듯한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고 지붕이 뾰족한, 그리고 지붕 색깔을 고르실 수 있어요. 7평인데 2분 내외분 사시기에 충분할 거예요. 집만 드리는 게 아니라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샤워시설 다 들어갈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늘 듣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를 위로해야 되니까요. 그런 일을 책임 있는 사람이 가서 해드려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정부를 기다리고 기대하게 됩니다. 의지하게 됩니다. 네, 제가 대통령께 이 총리 임명장을 받았던 그날 제가 대통령께 약속드린 게 있어요. 고통을 겪는 국민께 국가가 내 옆에 있다는 믿음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어서 2020년 1월 14일 그날이 제가 총리 침 싸고 나온 날이거든요.
그리고 제 후임 정세균 총리님이 짐이 들어가던 날입니다. 그날 밤에 대통령께서 이 신구 총리 두 사람을 불러서 막걸리를 주셨는데 처음에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이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 총리님 잘 부탁합니다. 이러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총리님 책 한 권 써보세요. 무슨 책을요? 그랬더니 재난재해 대처한 얘기를 썼으면 좋겠다. 미국에 가서 그 책을 쓸까도 생각해 봤는데 만약 그 책 쓰면 그러려고 미국 갔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갔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생존 전략. 아직도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주문 분부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쓰고 싶은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민주당에 대한 질문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네요. 많은 분들께서 최근 뉴스에서 민주당은 돈봉투, 혁신이 논란, 사법 리스크 논란, 불안감 조성 여론 형성 등의 현실의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정당, 사람이 먼저인 정당을 위해 의견을 내세우면 비난받고 적대시되는 경우도 토로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발전과 정치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총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민주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덕성이죠. 우리나라에 정당 정치가 도입된 이래 우리 쪽 정당은 수십 년 동안 이런 믿음을 자산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저 사람들이 국정 경험은 좀 얇지만 그래도 저쪽보다는 깨끗하다. 맞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간적 도덕도 있고 정치적 도덕도 있고 경제적 도덕도 있습니다. 정치적 도덕이라는 것은 정치적 의사결정이 도덕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정의롭게 이루어지는가 이거지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우리 당내에서 가장 큰 정치적 의사결정이 전당대회일 텐데 거기에 봉투가 왔다 갔다 했다. 여기서 정치적 도덕성이 심대하게 타격을 받은 거지요. 경제적 도덕성이란 것은 민주당 사람들이 돈에 더 깨끗하다. 그래서 가난하지만 그래도 더 믿을 만하다. 이런 믿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떤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 중에 수억 원 투자를 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빨리 털어내고 아프지만 우리의 이미지를 세탁하는 것, 빨아내는 것, 빨래해내는 것, 이게 필요할 텐데 그걸 지금 자꾸 안 하고 있거나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국민의 신뢰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저쪽 싫으니까 우리 찍어주세요. 서로 그 말만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나라는 뭐가 되고 국민은 뭘 보고 선택을 합니까? 그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아프더라도 국민들께 민주당이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몸부림을 치는구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거듭났을 때 그래 애썼다, 이제 좀 나아지는가 기대해보자, 이 정도는 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가장 울림이 있었던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60대 이상인 분들께서 우리는 젊음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바쳤고 여전히 일할 수 있고 여전히 더 나은 대한민국의 보탬이 되고 싶다. 그리고 우리 차세대 노인인 청년들도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도 많으셨는데요. 이러한 인생 노하우를 담은 메시지가 짧게 한마디로 혹시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플로어 질문이 있어서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안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청년들도 미래에 대해서 덜 걱정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청년을 볼 때 청년만 볼 게 아니라 청년들 앞에 길게 놓여 있는 그 인생 전체를 보았을 때, 그러고 청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드리거나 정책적인 또는 행정적인 이런 지원을 하거나
그래야 바른 지원이 나올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 불안은 노인들만의 불안이 아니라 청년들의 불안이기도 하지요. 예, 그래서 뒤로 갈수록 안심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것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의 기본일 수도 있다. 물론 청년들 눈앞의 현실이 너무 각박하고 어려워서 그것이 좀 너무나 태평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청년들이 눈앞에서 부닥치는 수많은 현실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처방을 하고 관리를 하되 길게 봤을 때 네, 이렇게 살아도 내중에 30년 뒤, 40년 뒤에는 안심해도 될 거야. 이런 안심감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흔히들 청년한테 가면 청년들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미국한테 가면 미국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러면 등 뒤에서 우리말 안 들을 것 같아서 다 듣거든요. 대체로 정치인의 실언이 그런 데서 나오기 쉬워요. 네, 저도 오늘 그런 실수는 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강원도에서 우리 이정현 동지가 오셨는데 어디 계시나요? 애기 잘 커요? 그런가요? 그랬구나. 멀리 와서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플로어 질문을 통해서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성분부터 먼저 질문을 좀 해주시겠어요? 소개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우선 강원도 조금 재난 얘기를 조금 해주셨을 때 마음의 위로를 조금 같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데 저는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 현재 지금은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효성 부족으로 안타까운 사례들이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청년은 상견례를 앞두고 전세 사기 사실을 알게 되어 파혼을 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백내장이 온 사례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결혼 후에 신혼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중 대출이 이제 되지 않기 때문에 혼인 신고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생기면서 얘기를 주셨던 거는 과연 이 일이 혼인 신고를 하기 이전에 끝날 수가 있을까?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는데 조금 마음이 조금 많이 아프더라고요. 비롯된 일상생활뿐 아니라 저희는 미래까지 위협을 받고 있어요. 한 청년은 취업에 이제 합격을 했지만 전세 사기로 인해 신용이 망가지면서 결국 취소 통지를 받았다라고 제가 최근에 또 전달을 들었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피해자 결정서를 받는다라고 해도 특별법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저뿐만이 아니라 부산에 있는 1000세대가 넘어가는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구제될 수 있는 분들이 제가 만나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했었는데요.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 침수가 조금 생기면서 현재까지 2,50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대인이 이제 부재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또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이 부분으로 어떻게 조금 해보고자 반론은 뛰고 있지만은 많은 법에서 또 상충이 되고 임대인의 부재로 인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정책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를 조금 알게 됐어요. 저는 보증기관에서 국가지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국가가 지정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받았지만 국가가 검증한 걸 믿은 게 잘못인가라는 생각이 최근에는 이제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외교도 중요하지만 국내 정치가 이제 국민의 삶을 조금 더 조명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사각지대 지금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행정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 이제 뭐 소방안전관리 지정 같은 경우에도 유예라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상 이거를 유예를 하게 되면은 소방안전 점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또 최근에 알게 됐어요.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저희가 이렇게 안 된다라는 얘기만 듣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저희가 조금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조금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참 안타깝네요. 네, 국가가 범죄의 예방과 또 범죄인의 처벌 여기까지는 하는 것 같은데 범죄 피해자는 그러면 어떡할 것인가 여기에 소홀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국에서 많은 숫자가 나왔는데
그걸 갖다가 각자 운이 나쁜 거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정부가 손을 놓아버리면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이 기본적으로 수립이 돼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피해의 원인이 혹시 국가의 정책 잘못이나 뭐가 있었다 그러면 국가의 책임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정부가 너무 뜨거워요. 그 눈물을 가진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세금을 내고 정부를 운영하는 이유가 뭔데요? 각자 운에 맡기려면 뭐 하려고 세금 내고 정부를 운영합니까? 네. 그렇게 굴러가는데도 힘이 달려서 또는 잘 몰라서 손해보는 분들, 이런 분들 도우려고 정부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좀 더 따뜻한 연민을 가진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관님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그 전세 사기 피해를 대하는 자세를 보고 너무 똑똑만 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정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선배들한테 배운 것들 중에 하나가 정치하는 사람들은 공감력이 있어야 한다. 시민들에 대한 공감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배웠는데 그 부분을 우리 총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은 정부가 좀 미흡한 부분들은 우리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MIT 박사가 와 계셔서 제가 영어를 말하면 큰일 나는데 영어 중에 동정, 연민 이런 걸 말하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요. 심파시와 엠퍼시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심퍼시는 가령 지연 씨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으면 지연 씨를 아는 남으로서 동정하는 게 심퍼시예요. 근데 엠퍼시라는 건 지연 씨가 돼서 아파하는 것이 엠퍼시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또는 정부가 가져야 될 건 심퍼시뿐만 아니라 엠퍼시까지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사회적 감수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승민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의 앞으로 정치 행보 어떻게 되실까요? 예, 저한테도 큰 숙제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은 3년 반이 남았는데요. 대한민국은 하루가 급합니다. 네, 저의 향후 일정 때문에 하루가 급한 국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는 것을 자기 정치를 위해서 다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다는 걸 아는데요.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태어나서 저만큼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 드물 거예요. 그 혜택받은 사람으로서 그 혜택을 갚아드리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많이 경험한 사람으로서 아픈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 저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지금의 정치 일정은 국가의 위기가 심화되지 않게 조금이라도 완화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당면한 저의 정치 일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들이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지금까지 토크 콘서트를 마쳤던 서지연, 천병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